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각각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해 이란과의 협상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미군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방어선인 7개 섬에서 지상전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이란의 반격은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나란히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 주변에 7,000명 규모로 배치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이란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부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7개 섬을 연결한 곡선을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키는 아치형 방어선이라고 부르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통제에 있어 이란에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지상전 작전이 전개될 경우에 전략적 요충지인 이들섬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위험과 손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2개 해병 원정대 5,000명이 상륙작전을 펼치려면 군함이 이 해협의 동쪽부터 통과해야 하는데 동쪽의 4개 섬, 특히 라라크 섬의 미사일이나 소형 공격정이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섬을 점령한 지상군은 이란 본토에서 날아올 이 드론, 미사일, 포병부대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서 추가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는 13명, 부상자는 300여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명피해 부담이 큰 지상전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직접 내용 들어보시죠. Have to be very good reason.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네, 이 와중에 이란의 반격이 매서워지면서 미군과 이스라엘의 피해가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한 달째를 넘은 상황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적은 신트럼프 성향 목사의 편지를 트루스 소셜에 게시했습니다. 이 편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복음주의 목사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지난해 10월 보낸 것으로 복음주의 복수 기독교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5개월 전에 받은 편지를 공개한 건 기독교 사순절 기간을 맞아 기독교계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게 됩니다. 앞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팟캐스트 더 베니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더 이란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곧 빠져나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이후에도 매우 오랜 기간 전쟁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잠깐 더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조기 정전을 언급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에 일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이란 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4,500억 원짜리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파괴됐습니다. 꼬리 부분이 완전히 잘려서 비행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번 피해는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3 기종이 전투에서 손실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동체 위에 회전하는 레이더 원반을 장착한 E3는 원거리 위협을 탐지하고 전투용 항공기들을 지휘해 공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대형 전략 자산으로 통합니다. 미군은 이를 60대 운영하고 있어서 대체할 수는 있지만은 손실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이래 유인 항공기를 적 사격에 잃은 적은 없지만 MQ-9 리퍼 공격 드론은 10세대 이상 격추됐고 F-15 전투기 세대는 쿠웨이트에 아군 5인 사격으로 잃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의 공중 급유기 KC-135 스트래토 탱커 역시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의 한 축을 맡아 이란 원전과 핵시설, 제철소 등 이란 본토 공격을 강화해온 이스라엘도 이란의 반격에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남부 바르셰바 인근의
네오트 호바브 산업단지의 공장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불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홍해에서 작전을 펴던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화재로 전선에서 벗어나 크로아티아 스플리트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인 포드함에서는 지난 12일 홍해 이동 중에 세탁실 화재로 승조원 3명이 다쳤고 200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참전을 선언하고 미사일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포드함이 홍해로 돌아갈 경우에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는 이란이 앞으로 몇 주 동안 공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무기 생산 기반이 크게 훼손돼 장기적으로 갈 경우 공격 능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이란은 전쟁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펼치며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무기 인프라와 지휘망이 타격을 입으면서 반격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했습니다. התחלנו והשמדנו למעלה מ-60% ממשגרי הטילים הבליסטיים.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에 남은 미사일이 거의 없다며 군사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The problem with the issue of the Hormuz Straits is this. We've decimated them as a military. No air force, no navy, very few rockets left.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수주간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란이 남은 전력을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분쟁을 장기화해 미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현재 전략은 오래 버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 수준의 공격은 앞으로 몇 주간 지속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란은 현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 등 약 1000에서 1500기의 재고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핵심 부품 공급망과 생산시설이 크게 훼손돼 전력 보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군사 충돌과 함께 심리전, 선전전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어느 편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위기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의 가세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유럽으로 가는 원유 수출로인 홍해마저 봉쇄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까지 참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وذلك بدفعة من الصواريخ المجنحة و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والتي استهدفت عددا من الأهداف الحيوية والعسكرية للعدو الصهيوني. 레바논 헤즈볼라에 이어 후티까지 가세하면서 이란과 연계된 무장 세력의 동시 움직임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장 동맹 중 하나가 4주째 이어진 분쟁에 가세했다며 분쟁이 걸프 전반으로 확산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의 알 무슬리미 연구원은 FT에 후티의 참전은 심각하고 깊이 우려되는 확전이라며 특히 홍해와 바브 웰만데브 해협 등 주요 해상 항로 충격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해는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자 주요 에너지 수송 경로로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후티는 지난 2023년 홍해를 지나가는 유조선 등 상선을 공격하며 한때 일대 해상 교통을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일방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큰 피해를 보면서도 경제적 파멸을 우려해 군사 대응을 극도로 자제해왔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에 대비해 홍해를 통한 우회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후티가 홍해 항로까지 위협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과거 후티와 직접 전쟁을 벌였던 당사자인 만큼 홍해 항로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후티가 홍해 공격을 본격화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이 대응에 나서면서 중동 전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마저 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산업계는 물류비가 폭등했던 2024년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북쪽으로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돼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이어주는 최적의 물류 경로입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정도가 지났는데요. 가전,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나라 주요 업종 기업들은 이 길을 따라서 유럽으로 직접 제품을 보내기도 하고 또 부품과 소재를 현지 공장으로 운반해 그곳에서 최종 완성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홍해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파장은 이미 2해 전에 겪어봤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당시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수십 차례 공격했습니다. 2024년에 이르기까지 해상교통은 마비에 이르렀는데요. 이로 인해 당시 수에즈 운하로 통하던 유럽행 물류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서 우회해야 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항로는 전보다 약 9,000km 늘었고 기간은 약 열흘에서 길게는 보름가량이나 더 지체됐죠. 물류비는 곧바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당시 최소 20% 이상의 추가 비용을 쓴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물류비는 그 전년에 비해서 72%나 뛰었습니다. 가뜩이나 원자재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홍해 봉쇄는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 파장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 연결될 수 있어 정부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조건으로 일종의 통행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이슬람 4개국이 이란을 거들어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물리는 법안의 초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최종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 명목으로 이란이 받을 통행료는 회당 약 30억, 한 해 30조에서 150조 원을 걷어들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미국은 통행료 부과를 강하게 반대했고 함께 회담한 주요 7개국 다른 외무장관들도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One of the immediate challenges we're going to face is an Iran that may decide that they want to set up a tolling system in the Straits of Hormuz. Not only is this illegal, it's unacceptable, it's dangerous to the world, and it's important that the world have a plan to confront it. 서방 나라들이 미국에 동조하자 이번엔 반대로 이슬람 국가들이 이란을 거드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모여 호르무즈 재개방 문제를 주로 논의했습니다. 회의 전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가 포함된 제안서를 미국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 사우디가 호르무즈에서 원유 수송을 관리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고 파키스탄에 참여를 요청했다는 전언도 나옵니다. 컨소시엄 제안이 미국, 이란과도 논의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들 이슬람 국가장관을 초청해 회담을 연 파키스탄은 총리와 국방군 총사령관이 각각 이란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며 중재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지만 미군 기지가 없어 여느 중동 국가와 달리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았고 시아파 무슬림이 많아 국경을 맞댄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란의 언론 매체에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한 9가지 전제 조건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란 일간 카이하는 의원 출신인 에브라힘 카르하네이 박사가 기고문을 통해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미군을 중동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군 기지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주권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통행료 징수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 가격이 시행된 지 사흘 만에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이 다시 1리터에 1,9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14.46원으로 어제보다 17.86원 올랐습니다. 1,927원대를 기록한 지난 12일 이후 17일 만에 다시 1,9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4.76원으로 8.9원 상승했습니다. 경유도 서울은 1,893.1원으로 15.88원 오르며 1,900원에 육박했습니다. 경유 전국 평균 가격은 7.97원 오른 1,857.93원입니다. 일부 주유소는 이틀 새 휘발유 가격이 200원 넘게 뛰었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도 화물차 운전자도 기름값 부담에 차 몰기 겁난다는 반응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소식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시민들이 서둘러 주유소를 찾은 겁니다. 이곳의 휘발유 가격은 불과 이틀 사이 리터당 210원이나 치솟았습니다.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급격히 뛴 기름값에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체감이 많이 되죠. 갑자기 210원씩 올라보세요. 이건 어디 밖에 일을 보겠습니까? 이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유소 측은 최고 가격제 시행 후 차량 쏠림 현상으로 재고량이 크게 줄어 어쩔 수 없이 기름값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기습적으로 올린 가격에 분통을 터뜨리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호소합니다. 최고 가격제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깜깜이식으로 좀 주유소가 많이 운영하잖아요. 보통 일반 주유소에서.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좀 불시 점검이라든지 뭐 주기적으로 좀 하면은 이제 그 가격제에 빗나가지 않는. 당장 생계가 걸린 화물차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유기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역시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을 기름값 걱정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사이 뭔가 좀 상황이 나아질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키스탄에서 양측의 대면 협상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 두 번 정도 협상이 될 것이다. 26일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주말경에 또 한 번 협상이 잘 진행되면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란 측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12개 사항의 조항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일단 여러 가지 비공식적 채널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말이 끝났고요. 결국 대면 협상은 아직까지는 성사되기 좀 어렵지 않냐. 물론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네. 4월 6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4월 7일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는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미국 벤스 부통령은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1, 2년 더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해왔다. 군사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말해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이게 하나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실제 미국의 기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의 소신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어떤 전쟁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조금 반대를 피력해 왔었고 이분은 소신이 중동에서의 어떤 끝없는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 미국의 외교안보 자산을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여를 해야 된다, 대중경제에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사실 이 전쟁 초반에 조금 회의론을 갖다 많이 제기를 갖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지금 이런 발언은 다분히 국내용이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좀 이 기본 지지층, 그러니까 핵심 기본 지지층 트럼프 대통령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조금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근데 이게 조금 협상 이론 측면에서 보면은 이란과의 협상 국면이라고 하면은 조금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은 기간을 갖다가 정해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간다인데 우리는 4월 아니면은 뭐 늦어도 5월 14일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이 계획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끝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 이론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또 이란은 지금 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협상에 임하겠다, 이 전쟁에 임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 메시지를 지금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국면에서 이란이 조금 좀 판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 내부에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확전과 종결 사이 전략에 좀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지상군 일부 그러니까 해병대 일부는 벌써 도착을 했고 그리고 지금 2,500명의 해병대가 지금 도착 예정이고 그리고 파리 공수여단도 지금 도착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1만 명 정도의 보병을 준비를 검토 중이라 그랬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는지는 아직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많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럼 정말로 지상군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압박용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해병대 그리고 공수여단 7,500명 정도고 그다음에 10,000명의 보병이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떤 이 판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상전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서 뭔가 조금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뭐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개방을 하는 어떤 그런 작전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섬을 점령하는 어떤 그런 상륙 작전도 너무 위험하고 점령을 하고 나고 나서는 이게 이제 고정된 타겟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란이 반격을 하기가 너무 용이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뭐 한 6개월 전서부터 뭐 한 100만 대군, 저는 한 150만 대군 정도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빌드업을 하고 진짜 뭐 본토로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일사불전의 지상전을 벌이겠다 그런 게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상황을 역전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상작전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은 여태까지 어떤 경제적인 비용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인적 비용이라는 것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크냐 작냐를 놓고 본다면은 작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지상전 움직임은 압박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진단하셨는데 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7,000명 가량을 지금 이란에 집결을 시켰고 미 국방부가 이란에서 수주간의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데드라인이 4월 7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이기 때문에 10일 유예 기간 동안 이란과의 어떤 의미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고 협상이 진전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또다시 유예를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제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럼 추가적인 유예를 또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의 무게가 계속해서 닫고한다. 결국 처음에는 크게 얘기했다가 결국 다시 한번 자기 말을 뒤집는 또 그런 행위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4월 7일까지 어떤 중요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럼 군사적 수단, 즉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더 압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2월 말부터 지금 2월 말에 시작된 전쟁 역시 핵협상이 잘 안 됐을 때
핵협상이 안 되면 나는 군사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한 번에 더 유예 기간을 줄지 아니면 4월 7일이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인 군사 작전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역시 군사 작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미국이 겉으로는 협상안을 내놓고 뒤로는 지상전을 준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끌게 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이란 측에서는 미국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불신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뭐 우려할 만하죠. 왜냐하면은 작년 6월에 12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그때 조금 대화 분위기였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번에는 오만이 중재를 해서 이 제네바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핵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기습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 지상군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 7,500명이 지금 뭐 전장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또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아닌가, 기습적으로 이 지상군을 갖다 지상전을 감행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가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병대와 그다음에 공수부대 이렇게 준비시켜 이런 게 아니고 중부사령부가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는 특히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전쟁을 지금 좀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지금 지상군을 갖다 조금이라도 대비시키는 게 맞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일각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8개월 남아있는 이 중간 선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어차피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 미국 역사에서의 어떤 자리를 갖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과대망상, 좀 허영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협상 국면이 지금 본인 의사대로 그런 국면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조금 트럼프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일단은 질러버리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이 합리화하고 명분을 찾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지르고 거기서 이제 뭐 이 지금 여러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섬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깃발 하나 꽂고 그 다음에 그냥 셀프의 승리 선언하고 종전 선언하고 그냥 다 철수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갖다 해요. 이제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관련한 여론보다는 그 이후 상황에 더 신경을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본인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 지금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종잡을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란이 한 강경 보수 매체에서 그 미국 이란 종전 협상을 위한 9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한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게 기고문을 쓴 사람이 이브라힘 카흐하네이라는 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미 이란 의회 출신의 의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보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제가 친구 찬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박현동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최고 지도자 사무실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 공학 박사랍니다. 핵 에너지 뭐 이런 공학 박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29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란 의회, 즉 마절리스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핵 정책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고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KEAN 신문은 사실 가장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란의 최고 지도자실의 어떤 의견을 주로 반영하는, 특히 보수 강경파의 가장 중요한 의견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신문이라고 사실 뭐 할 수 있겠습니다. KEAN 신문에 기고를 했고요. 핵심 내용은 결국 지금까지 이란이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중동에서 미국이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 이건 뭐 걸프 국가만 아니라 중동에서 완전 철수하는 얘기.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란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대중동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없는 중동, 이스라엘 없는 중동이란 말이죠. 이거를 지금 바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또다시
통행료 부과 우리 이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9가지 조건을 과연 미국이 받을 수 있을까? 뭐 이 중에 몇 개는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상 미국 측이 받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휴전 협상이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란 정권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안이라고 보면 좀 협상에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 항구 도시죠. 반다르 카미르부드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이 그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또 알려지면서 지상전 예고편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제 보도가 나오고 억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예고편이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물밑이지만 공식적인 어떤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3국 그리고 제3국의 요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조율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하지만 군사적인 긴장은 여전히 팽팽하거든요. 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에 대한 어떤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더 연장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저쪽 안쪽 깊숙이 있는 하르그 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바로 초입부에 있는 그 작은 섬들을 대상으로 군사 행동을 갖다 감행할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고위험 군사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뭔가 군사적인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점령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란의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란은 아마 예고했던 대로 걸프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글로벌 유가는 정말 한 200불 가볍게 넘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은 지금 아까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고 JD 벤스 부통령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을 계속 안심시키고 있잖아요. 이 전쟁 오래 가지 않을 것이야. 이 전쟁이 오래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화당 자체가 지금 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전쟁을 끌고 갈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지금 이란이 노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티 반군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걸프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전쟁이 어디로 이제 치달을지 모르니까 정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미국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협상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앞으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격을 저런 식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이 작은 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군사 작전을 펼치기에는 일단 군사적으로 너무 조금 고위험 군사 작전이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 후티 반군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면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홍해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파장이 또 엄청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렇습니다. 후티가 한 달 정도는 조용했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이스라엘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전격적으로 지금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고 왜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참전했는가? 그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후티와의 전쟁을 해왔고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사실 저는 아마도 후티가 이번에는 참전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이란 측에서 더 이상 이 상황을 보고 있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도움이 절실합니다.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강대강 대치 국면에 있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자신의 어떤 저항의 축이죠. 대리 조직인 후티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금 후티가 이번에 동참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일단 이스라엘로 공격을 시작했고 또 추가적인 공격은 그게 아랍에미레이트가 될 수도 있고 사우디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밥을 만드는데 이 해협을 막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만약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하르그 섬에 대한 군사 작전에 들어가면 바발 만대부를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아껴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발 만대부 해협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홍해를 통해서 홍해에 있는 항구 얀부라는 항구를 통해서 지금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못 나가니까요. 이걸 또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예. 완전히 틀어막기 위한 하나의 지금 포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바브엘 만데부 해협이 막히게 되면 어떤 네. 파장을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예. 그렇다면 아프리카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유 수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선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도 막히고 바벨만데 해협도 막히고 두 개가 다 막히는 상황이라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티군이 실제로 홍해 봉쇄에 나서면 그동안 군사적 대응을 좀 자주 해왔던 다른 걸프국들도 참전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특히 홍해까지 막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원하는 선박에 30억 원 상당의 통행료를 요구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의회가 법안으로 또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네. 통과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법 제도를 정비한다라는 것 같고, 예. 실제로 최근에 이제 통행을 허락해 준 이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그리고 어디였던가요? 이 파키스탄, 하여튼 등등의 한 서너 개의 유조선 대상으로 뭐 통행료는 사실 아니죠. 통행료는 말이 안 되고, 뭐 안전 제공 비용, 뭐 호위 비용, 뭐 이제 이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좀 받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란이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예. 그리고 좀 그런 것을 좀 보상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처지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엄연히 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상대방이 지나가는 배에 뭐 그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좀 찾아온다 그러면은 이란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럴 경우에는 다국적군, 연합군이 조성된다 그러면 한국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뭘 징수하기가 저는 뭔가 이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물리적으로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2,000대가 오가는 그런 해협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이란이 이러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정말로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할 것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키스탄 선박 통과를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 일종의 뭐 외교적 방식이 좀 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긴장 완화의 시그널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파키스탄, 튀르키예, 그 다음에 뭐 인도 이런 선박, 중국 선박도 많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미 기존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과 대화가 되는, 그 다음에 친이란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뭐 파키스탄이 최근에 미국산 원유를 이제 싣고 나가다가 이란 쪽에서 이제 저지당한 적이 있죠. 제지당한 적이 있지만, 예. 뭐 그렇게 전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이미 자기와 이란과 친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예. 또 통과세를 내는 국가들에 있어서도 또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미국 내부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규모 노킹스 시위가 열리고 있다라고 연일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내부 분위기를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번 노킹스 시위는 그러니까 블루 스테이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 강한 그런 주뿐만 아니라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본인이 마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의 정체성이 마가라고 이렇게 밝히는 그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여전히 85%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80% 정도는 이제 이 전쟁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당신은 이 전쟁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지지하겠다라는 비율이 한 45%, 50%까지 뚝 떨어지더라고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일단은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감내를 할 수 있지만 인적 비용 그리고 인명 희생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들도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의 어떤 인내는 그렇게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 노킹스 시위는 이번에 미국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이제 유럽 뭐 해서 많은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럽 이런 나라에서도 반유대주의 정서가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어요. 미국은 역대급으로 지금 반유대주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어서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저는 지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헤즈볼라와 연계됐다면 레바논 언론인 3명을 표적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뭐 공방이 오가더라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표적 살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스라엘 측은 이제 한 명은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방송사이죠. 알마나르라는 방송사 출신이고 나머지 2명은 알마야딘 방송사 소속 기자인데요. 알마야딘 역시 헤즈볼라와도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 언론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이 사실상 헤즈볼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론인이고 그런 다음에 취재한 내용, 즉 이스라엘 군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헤즈볼라 측에 전달한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자이면서 또한 헤즈볼라 대원이나 마찬가지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레바논 쪽 주장은 무슨 소리냐? 공식적인 기자이며 언론인인데 거기에 확신도 이스라엘이 증거를 내지도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표적에서 살해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양측이 이제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언론인들이 전쟁터에서 상당히 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거센 공격과 또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갈 것 같은데요. 저희는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담이 커지면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연결해서 출근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유소로 가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입니다. 네, 자 최승우 기자는 어디에 있나요? 네,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유소 상황부터 좀 자세히 보죠. 실제로 주유소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네, 먼저 이곳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1,986원입니다. 모두 2,000원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건데요. 휘발유 값은 어제와 같지만 경유 가격만 하루 사이에 100원 더 올랐습니다. 지난 27일과 비교하면 사흘 만에 210원씩 더 오른 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7일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적용된 이후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값은 1,868.5원으로 어제보다 벌써 3.74원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값 역시 1,861.04원으로 3.11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어제 1,900원을 넘어선 서울 휘발유 가격은 오늘 아침부터 6원 넘게 뛰면서 1,9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경유값도 하루 사이 3원 이상 오른 1,896.42원을 기록했습니다.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판매할 때 적용되는 공급 가격의 최대 상한인 최고 가격이 한 번에 210원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오름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유소에 따라서 벌써 리터당 2,000원을 넘긴 것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유소가 지난주 1차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받아둔 석유 재고를 모두 소진하면 본격 가격 인상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단순히 기름값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유가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에너지 수요 조절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가 어제 차량 오부제를 민간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구 부총리는 현재 배럴당 11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오르면 현재 2단계인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면서 현재는 자율 참여를 요청한 민간 부문까지 차량 오부제를 의무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까지 차량 오부제가 확대된다면 지난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며 수급 차질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주유소 상황 짚어봤고요. 이번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인 출근길이 시작되며 이곳 여의도 환승센터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전 6시부터 이곳에 나와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치솟는 기름값에 차량 운행을 내려놓고 대중교통을 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사실 차 운전하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훨씬 편해요. 시간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한 10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은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유가 변동 이후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객은 1,074만 명으로 기존 첫 6만 명에서 6.7% 증가했고 지하철도 3.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서울 시내 교통량은 기존 820만 대 수준에서 유가 변동 이후 812만 대로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자 정부와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를 늘리는 집중 배차 시간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중 배차는 승객 증가 추이와 운행 여건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서울시는 시 누리집과 서울 도로 내 도로 전광 표지 등을 활용하여 교통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여기서 더 오르면 차량 오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기름값 상승 여파로 주유소와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까지 달라진 모습 두 기자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 주변에 7,000명 규모로 배치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이란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부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남부 해역의 미 해군이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해협 동쪽의 호르무즈 섬, 라라크 섬, 캐슘 섬, 헨감 섬 등 4곳은 이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어 본토와 가깝습니다. 여길 지나면 해협 서쪽 해상의 아부무사 섬, 데툰부 섬, 소툰부 섬을 만나게 되는데 이란과 바다 맞은편 아랍에미리트가 영유권을 두고 다퉈온 곳입니다. 학계에선 이 7개 섬을 연결한 곡선을 가리켜 이란군이 호르무즈를 지키는 아치형 방어선이라고 부르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통제하는 데 있어 이란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상전을 감행한다면 공수부대 등 특수부대를 동원해 치고 빠지는 기습 공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수개월간 계속될 수 있고 그만큼 미군 사상자도 크게 늘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지상작전을 펼친다면 특수부대를 동원한 치고 빠지는 기습작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결정에 대비해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4가지 주요 군사 시나리오를 전했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 하르그 섬을 봉쇄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라라크 섬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영유권을 주장하는 아부무사 섬 등 3개 섬을 점령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동쪽에서 이란산 원유 수출 선박을 납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미군은 성공적인 지상작전을 위해 여러 차례 가상 훈련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상전 병력도 기존 7천여 명 계획 이외에 1만 명을 추가로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특수부대가 동원된 기습 공격이지만 이란의 저항 강도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수주보다 훨씬 길어진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미군은 드론과 미사일, 지상사격, 폭발물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기준 미군은 13명이 숨졌고 중동 각지에서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지상전이 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수대 군시설,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전부 제거하고 들어갈 텐데 그것을 과연 100% 다 제거할 수 있을지, 만약 제거를 100% 못한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미군의 피해가 크지 않을까. 여기에 이란을 돕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까지 가세할 경우 국제유가 급등으로 미국 내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협상 진위를 의심하면서 미 지상군이 투입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도 참전하면서 중동 변수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미군의 지상전 가능성에 대해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협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은밀하게 지상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면 불태우겠다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응징하고 후회하게 만들어 더는 이란을 공격할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또 테헤란 과학기술대와 이스파한 공대가 공습을 받자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حاکمان بی تدبیر کاخ سفید بدانند از این پس همه دانشگاه‌های رژیم اشغالگر و دانشگاه‌های آمریکایی در منطقه غرب آسیا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란을 지원하는 저항의 축 세력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틀째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출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과 교전 중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군 기지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습에 레바논 언론인이 사망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헤즈볼라와 연계됐다며 레바논 언론인 3명을 표적 살해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노골적 범죄라고 비난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숨진 기자들이 헤즈볼라 소속으로 이스라엘군의 위치를 폭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진위를 의심하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협상 전망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협상 메시지가 오가고 있지만 여전히 종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상전 우려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와 이란의 반격은 전쟁 개시 한 달째를 맞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란의 주요 이공계 대학과 해군 무기 연구시설이 잇따라 공격받았고 이에 맞서 이란은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와 공업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전선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설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공방은 더욱 거세지는 겁니다. 상선들을 향해서 그렇게 막 무차별적인 드론 공격을 한다면 어쩌면 그때는 나토도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상작전을 위한 병력 증가에까지 나서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실제로 이란 내에서 몇 주 동안 제한적인 지상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 이란도 미국의 지상전 준비를 비난하면서 즉각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강 대치 속에 전쟁 장기화와 이뤄낸 세계 경제 혼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만큼 조만간 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간 선거만 고려한다면 미국은 그 여름 이전의 전쟁을 무조건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가능한 전쟁을 끝내려 할 겁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이 미군이 이란에서 곧 철수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거로 분석됩니다. 결국 미국은 확전 가능성으로 이란을 압박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출구 찾기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양측 간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공방이 이어질 경우 전쟁이 일시적으로라도 더 격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로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기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9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노 킹스, 왕은 없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류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거짓말하고 군인들은 죽어간다. 아들들을 데려오라. 왕은 없다. 독재자 반대라고 쓴 깃발과 손팻말을 들고 트럼프의 권위주의 통치, 전쟁, 물가, 강경 이민 정책 등 가리지 않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Well, I think it's important for everybody to make a stand against authoritarianism and fascism and greed and, all Trump is doing is everything is getting worse. The fact that we're drawn into an illegal war while the cost of living is just skyrocketing. 싱어송라이터로 사회운동가인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배우 제인 폰다, 로버트 드니로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함께했습니다. Trump has to be stopped. And that's what No Kings is all about. Because he can't do. 집회 측은 이번 시위에 50개 주 3,300여 곳에서 8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9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500만, 700만 명이 모였던 것보다 더 늘어난 숫자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텍사스주 등 일부에서는 우익성향 단체 등이 왕은 없다 시위대와 몸싸움까지 벌이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유럽을 비롯해 남미, 호주 등 12개 나라에서도 동시에 열려 반 트럼프 정서가 미국 국내에만 머물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전쟁 한 달째 미국과 이란은 양보 없는 대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구상은 4주에서 6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4월에는 종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제 이제 좀 낙관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그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48시간 말미를 줬다가 다시 이제 5일로 연장을 하고 다시 10일간 또 말미를 줬잖아요. 이 말의 핵심은 군사작전으로 해서 이 전쟁을 종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가제 협상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그 강한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15개 안을 제시한 상태고 이란도 5개 안을 제시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고위급이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이집트, 그다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런 외교부 장관이 어제 그제 또 만나가지고 뭔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4월 6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4월 7일 9시죠.
9시까지 이 시간이 지금 연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단 한 번만이라도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있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때부터는 전쟁을 확장하는 국면으로부터 오히려 전쟁을 마무리한 단계로 이렇게 접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예.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4월 7일 아침 9시가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 공격을 유예한다라고 밝힌 그 시한인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지상전 가능성 상당히 자주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시까지는 그래도 함부로 움직이진 않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제 대규모의 지상전은 뭐 상상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오는 병력이 해병대 병력이 한 5천 명. 그러니까 뭐 오키나와에서 오는 병력, 그다음에 저쪽 샌디에고에서 오는 병력 합해서 5천 명. 그리고 이제 82 공정사단에서 오는 병력 2천 명에서 7천 명. 그 정도 인원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도착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10,000명의 미군의 지상군을 더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0명을 보내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그냥 생각하더라도 비행기 한 대에 몇 명이 탈 수 있으면 어떻게 그걸 수송을 하고 그러면은 비행기에만 타고 와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 10,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탄약, 무기 체계 이런 것들도 다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규모 지상전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소규모의 어떤 특수전은 이제 가능은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수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하르그 섬이나 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런 인근 섬이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의 질문의 초점은 4월 7일 한국 시간 9시까지 이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잖아요. 네. 저는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단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협상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협상이 없게 되면 한 번이라도 없고 4월 7일 오전 9시가 되면 이것은 이제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확전으로 가는 게 된단 말이죠. 예.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통해 가지고 일시를 연장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곳에 대한 어떤 그 점령이라고 할까요? 일시적인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4월 6일까지는 계속해서 미국도 준비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렇게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압박카드로 그 제한적인 지상군의 어떤 작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제1 목표로 거론되는 게 하르그 섬이잖아요. 여기에는 공수부대 병력 한 2,000명 정도가 투입될 가능성 이런 게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하르그 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기 그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이제 이란 본토로부터는 한 24km 떨어져 있고요. 쿠웨이트로부터는 이제 한 240,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기에 뭐 상륙부대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깊숙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공정부대가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00명이란 말이죠. 2,000명이 저기 수송기를 통해 가지고 저기에서 낙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점령은 가능하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점령을 하면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점령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원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실상 저 하르그 섬을 폭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란의 그런 군사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아주 집중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점령을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4km면은요 이란에서 포를 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란에서 저기에 이제 포를 쏘다가 그게 정밀하지 못해서 저기에 이제 보석의 왕관이라고 하는 저기 정유 시설, 소위 말하는 이제 저장 시설 저런 데다가 포가 떨어지면은. 저 섬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 섬의 크기가 여의도 7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자그마한 섬이고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기에. 그리고 어지간한 군사시설은 지난번에 폭격을 다 해서 없앴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지상이 노출돼 있고 아무것도 은폐할 곳도 없고 하루 이틀은 저기에 더 이제 점령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가 대책이 없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상 점령하는 것은 문제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책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은 되겠지만 저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주변 섬들을 먼저 점령해서 하르그 섬에 대해서 통제를 가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주변 섬이라는 게 이제 호르무즈 입구 섬이거든요. 그 호르무즈 입구 섬에는 이제 대소 섬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입구 쪽에 있는 것이 호르무즈 이제 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섬은 캐슘 섬이라고 하는데 저기 지금 그림에 나오다시피 저 캐슘 섬은 마치 상어가 이렇게 날개를 편 듯한 그런 지느러미를 이렇게 편 듯한 모습이죠. 캐슘 섬인데 저 캐슘 섬은 한 제주도의 80% 정도 돼요. 크기가. 그리고 이제 거제도의 4배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이고요. 나머지 섬들은 호르무즈 섬부터 시작해서 뭐 대튠부, 뭐 아부무사 뭐 이런 섬들이 전부 다 조그만 섬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섬들 중에서 아부무사나 이제 큰 튠부, 작은 튠부 이런 이제 조그만 섬들은 저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영유권 분쟁을 이제 계속 겪고 있는 그런 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 7개 섬이 이제 결정적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라라카 섬이라고 하는 섬, 그리고 이제 아부무사, 그다음에 큰 튠부, 작은 튠부 뭐 이런 섬이라고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사실상 강습 상륙함 2척이 거기에 이제 집계를 하잖아요. 네. 그 강습 상륙하면은 각각 해병대 2,500명씩 타 있으면은 전체 인원이 한 500명이고 강습 상륙함이니까 상륙함 그 안에는 수륙 양용 장갑차를 포함해 가지고 상륙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할 만한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이란 그 본토에 있는 지역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륙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상륙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그러니까 그때 상륙 작전 할 때도 며칠을 이제 그 포격을 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상륙 작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포격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오늘도 이렇게 포격한 곳이 저곳에 어떤 일부가 지금 포격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상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란한테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곳을 우리가 상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만일 이제 저곳까지 이제 상륙을 해서 점령은 할 수 있을 텐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점령을 해서 얼마만큼 저기서 버텨낼 수 있는가. 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섬들이 다 조그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어처럼 생긴 그 캐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80%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뭐 숨을 만한 곳이 있는데 대신에 본토로부터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고속 수상정 타고 뭐 1, 2분만 하면 도착할 수 있는 4, 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거든요. 저 섬도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피해는 불가피하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란 본토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란 본토 깊숙이 침투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이건 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선 그 고농축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가서 그곳으로부터 60% 농축된 450kg의 그걸 가지고 오는데 지금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나탄자하고 그다음에 그 저 이스파한하고 그다음에 포르도하고 이 이제 세 개의 그 이 핵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핵 기지가 있는 곳인데 사실상 엄청나게 이제 폭격을 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파한 핵 기지에 아마 이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지난 1월 달, 2월 달 초까지 합해서 한 2, 3주 동안 그 이스파한에 이 동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 입구를 전부 다 흙으로 메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이제 몇천 명이 들어가든지 간에 뭐 5천 명이 들어가든 뭐 7천 명이 들어가든 들어가면은 거기서 흙을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흙 걷어낼 동안에 이란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리 주변을 폭격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뭐 이란이 굉장히 조그만 나라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란은 대한민국의 16배 반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사막지대가 아니에요. 네. 이란은 굉장히 큰 산맥이 가로로 세로로 있는 그런 아주 산악지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 물을 정류해가지고 그렇게 먹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의존하는 비율이 0.2%도 안 돼요. 그냥 네. 자연산 물 그냥 쓰는 거예요. 수력 발전소도 있어요. 산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그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그 E3 센트리라고 하는 조기 경보 통제기가 파괴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 제트기의 그 꼬리 부분이 파괴돼서 네, 이제 비행이 불가능한 사진들이 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그래픽을 잠깐 네네. 보여주시죠. 네, 이겁니다. 네네. 자, 이게 지금 이란 공영방송이 공개한 사진인데 물론 이게 AI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란 국영프레스TV가 이렇게 보도를 한 상황인데요. 저게 4,500억 원짜리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 자산입니까? 네, 저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잉 707 있잖아요, 않습니까? 예. 그 보잉 707을 개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공기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위에 뚜껑에 이렇게 빙글 도는 그게 이제 우리는 회전식 레이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전식 레이더가 꼭대기에 이제 있는 거죠. 저게 이제 공중 조기 경보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조기 경보기는 거의 이제 대기권의 끝부분 한 9km 상공에 뜨면 어느 정도 탐지를 하느냐 하면은 예. 폴란드 면적 정도를 탐지를 해요. 한 번에요. 한 번에. 예. 그러니까 폴란드가 한 31만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의 한 3배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탐지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저고도에서는 이제 저고도로 이렇게 날아가면 360km 바깥에 있는 것까지 표적을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아주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날아다니면 470km 바깥에 있는 것까지 표적을 다 확인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공중 조기 경보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기가 이제 피격을 이제 미사일에 또는 뭐 드론에 당해가지고 지금 저런 상태인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저 E3 조기 경보기가 총 16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저기 한 대가 지금 저렇게 파괴가 됐고 나머지 지원기들도 조금 손상을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공중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금방 대체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중 조기 경보기도 공중 급유를 받으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공중 급유를 받는다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에 지금 현재 이란에 투입됐던 공중 조기 경보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중 조기 경보기가 미국에서 아마 벌써 이쪽 지역으로 도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증시 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폭락장에서도 개인의 매수세로 낙폭을 줄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바로 개장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색깔이 다릅니다. 코스피는 파란불인데요. 코스피가 무려 4.73% 내린 5,181포인트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자, 지상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공포가 증시를 뒤덮고 있는데 유가가 치솟고 뉴욕 증시도 급락 마감한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48% 내린 1,101.77포인트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한 그런 모습이네요. 자, 외국인 매도가 우리 증시에서 계속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난주에만 무려 10조 원을 넘게 팔았는데 이걸 개인이 모두 받아낸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걱정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연일 상단을 높이고 있는데요. 1,5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4.5원 오른 1,513.4원으로 개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에서 화면이 그 자료가 곧바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수치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다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우디 참전 얘기가 나오는데 후티 반군이 홍해 항로를 만약 막게 되면 사우디가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시작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지났는데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제 이틀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후티 반군을 얘기하려면 천상 예멘 상황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멘이라고 하는 것이 사우디 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예멘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오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멘은 지금 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군과 반정부군으로 나뉘는데요. 정부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수니파고요. 네. 그다음에 반정부군은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입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저항의 축의 일부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시아파. 그렇죠. 예.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조용히 잠잠히 있다가 드디어 이제 참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예. 이 후티 반군이 왜 중요하냐면 2023년도에 사실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때도 이제 참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홍해로 이렇게 나다니는 이제 홍해를 통해 가지고 수에즈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 선박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유조선이 이제 피격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선박도 한 100척 정도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 중에 이제 또 2척이 큰 손상을 입기도 한 그런 그 전력이 있는 곳이 바로 저 후티 반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어디로 쏘았느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 후티 반군이 홍해 쪽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유조선이나 또는 화물선을 향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격침이 돼서 깔아앉고 그러면은 저희가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통해서 오고 가는 그 유류의 물동량이 전 세계 20%라고 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홍해 쪽으로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20%와 12%를 합해버리면 32%가 되는데 이것은 뭐 에너지 대란을 넘어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앵커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에 사우디가 왜 관계가 있느냐 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만일에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홍해를 통제하려고 하고 여기를 공격하면 사우디는 결국은 이 후티 반군의 그 시아파니까요. 사우디도 이제 본격적으로 후티 반군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우디도 본격적으로 이란을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걸프 국가들 전체가 이란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제5차 걸프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후티 반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만 공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홍해 쪽으로도 공격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기 때문에 저 후티 반군의 행동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심히 저것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작년 시신을 상대로 확정된 이혼 판결이 YTN 보도로 알려졌죠. 이 판결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두고 법조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는데 최근 법원이 그 순서를 제시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가을 시신을 상대로 확정된 이혼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이 의붓어머니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숨겼고 그 상태로 판결이 확정돼 아들 손으로 이혼 신고까지 마친 겁니다. 11월 달에 아마 판결이 난 걸로 이심, 그리고 대법을 또 갔어요. 어떻게 냉동고에 1년을 넘겨 있느냐고. 수사기관은 아들이 부모의 이혼이 확정될 경우 자신의 상속분이 늘어날 걸 노리고 범행했다고 의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아들에게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아버지가 이혼 소송 1심이 진행되던 2023년 4월에 숨졌다는 사실도 판결을 통해 인정됐습니다. 남은 건 숨진 아버지 대신 아들이 진행한 이혼 소송을 어떻게 보느냐. 판례에 따르면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죽으면 수행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소송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버린 상황이라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혼 무효 소송, 재심 등 해결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A씨 측은 남편이 숨진 만큼 재판을 통한 해결은 어려울 거라 보고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정정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망 날짜가 먼저 정정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사실상 A씨가 이후에 밟아야 할 법적 절차의 순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인의 사망 A씨가 형사재판 판결 확정으로 이제 사법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다 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체적으로 이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유의 시신 상대 이혼 확정 판결. 법조인마다 제시하는 권리 구제의 방법이 갈리는 가운데 등록부 정정으로 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온라인 불법 사금융업자 이 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 젊은 층을 겨냥해 소액이지만 연 최고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 실장 관련 신고가 모두 62건으로 올해 1월과 2월에만 4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건조함을 달래는 단비가 내립니다. 오전 중에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서울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륙은 대부분 양이 많지 않겠지만 제주도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큰 비가 강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내륙의 대부분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남해안에는 최고 60mm 이상으로 봄비치고는 제법 많겠습니다. 또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의 큰 비가 시간당 3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 모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한 주간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로 건조함은 다소 해소되겠지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서부 지역은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에 계속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